어시어가의 몰락. 에드거 앨런 포 1839년. 그의 가을 하늘을 온통 가까하게 메운 낮은 구름 때문에 컴컴하고 우중충하고 적막하던 어느 날, 나는 온종일 홀로 말을 달려 시골 마을 중에서도 특히 더 황량한 지역을 지나 저녁 으스름에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마침내 음침한 모습의 어시어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당도했다. 어떻게 해서 그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저택이 눈에 띄자마자 나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우울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참을 수 없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때 내가 느낀 우울한 감정에 황량하거나 끔찍한 자연의 모습을 접했을 때 흔히 솟아오르는 시적인 감정, 그래서 반쯤은 즐겁기까지 한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앞에는 평범한 집과 단순한 정원, 삭막해 보이는 벽, 멍한 눈을 연상시키는 창문들, 무성한 사초들, 그리고 몇몇 죽은 나무의 하얀 등걸 등이 펼쳐져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나를 사로잡은 완벽하게 우울한 감정은 아편의 효과가 다하면서 꿈에서 깨어난 아편 애호가가 느낄 법한 감정,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일상으로 내팽개쳐지면서 오는 지독히 씁쓸한 감정, 혹은 베일이 벗겨져 나갔을 때 느껴지는 섬뜩한 감정에나 비교할 수 있을지, 그 외에 지상의 어떤 다른 느낌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감정엔 오사갈 정도의 냉기,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의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구원할 길 없이 황량한 사고가 내포되어 있어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고문해도 그 감정 안에서 숭고함은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시어 저택을 볼 때 그런 무기력함에 사로잡혔을까? 이렇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리저리 궁리하는 동안 내게 몰려온 불쾌한 환상들도 나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했다. 아주 단순한 자연물들의 조합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에는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 저택의 특별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일은 우리 사고의 10년을 넘어선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니 그 광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단 몇 가지만 배열을 달리해도 그 광경 때문에 그렇게 침울해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생각을 실제로 확인해보고자 말고삐를 잡고 저택 옆에서 고요히 광채를 바라던 어둡고 으스스한 작은 호수에 깎아지른 듯한 가장자리까지 걸어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잿빛 사초와 무시무시한 모습의 나무 덩굴과 멍한 눈처럼 보이는 창문이 물 위에 반사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것들을 직접 바라보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오싹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럼에도 나는 그 음침한 저택에서 몇 주 동안 머물 예정이었다. 그 저택의 주인인 로드릭 어셔는 내 소년 시절 단짝 친구 중 하나였지만 벌써 꽤 여러 해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터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먼 고장에 사는 내게 일부러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사연이 하도 간절해서 직접 답장을 쓰지 않고는 베길 도리가 없었다. 글쓴이의 불안과 초조가 필체를 통해 역력히 드러났다. 편지의 사연은 그가 급성 신체 질환과 엄청난 강도로 그를 짓누르는 정신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아니 사실상 그의 유일한 친구인 나를 만남으로써 내 쾌활한 득택에 자신의 병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 모든 사정과 구구절절한 사연을 말하며 간청하는 그의 마음이 하도 절절해서 나는 조금도 주저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아도 기이한 그의 간청을 선뜻 수락했던 것이다. 소년 시절의 단짝 친구이긴 했지만 실상 나는 그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말이 전혀 없는 친구였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그가 아득한 옛날부터 독특한 감수성을 가진 집안이라고 알려진 유수 깊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사실 정도였다. 그 특이한 감수성으로 인해 그의 집안은 오랜 세월에 걸쳐 훌륭한 예술작품을 많이 배출해왔고, 더 최근에 와서는 소리 소문 없이 관대한 자선을 베풀었다고도 하며, 또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주류 음악의 아름다움과는 구별되는 복합 화성에 대해 강렬한 관심을 표명해 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나는 또한 어시어 집안의 혈통이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안 바깥으로 가지를 뻗어나간 적이 없다는 꽤 독특한 사실에 대해서도 들어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 집안 전체가 한 집안 식구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사소한 일시적 예외를 제외하면 언제나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내 짐작에 아마도 이런 결함으로 인해, 그러니까 바로 이 방계 후손의 결례로 인해, 그리고 그 덕분에 오랜 세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름과 재산이 함께 전승되어 온 역사로 인해 마침내 저택과 인물이 어시어가라는 별나고 애매한 본래의 이름으로 통합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소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전자가 후자에 미쳤을 영향력을 짐작하기에 하는 말이다. 아무튼 어시어가라는 이름은 적어도 그 이름을 언급하는 농부들에게는 그 가문과 저택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 같았다. 다소 어린애 같은 내 시름, 그러니까 호수를 내려다 본 것의 유일한 느낌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집을 보고 받은 첫 인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미신, 어떻게 그걸 미신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신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는 걸 내가 의식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심해졌다. 공포 때문에 생기는 모든 감정에 그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물 위에 어린 그림자에서 눈을 들어 저택을 바라볼 때 내 머릿속에서 기묘한 환상이 솟아났던 게 아닌가 싶다. 그 환상은 사실 무척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그때 나를 짓누르던 감각을 생생하게 전달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걸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그 환상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저택과 영지 주위에 아주 독특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것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예사 공기와는 전혀 다른 썩어가는 고목나무와 잿빛 벽, 고요한 못에서 솟아오르는 해롭고 마력적인 안개, 우중충하고 느릿느릿하며 알아보기 힘든 모습의 낯빛 안개라고나 할 만한 기운이었다. 꿈이 틀림없는 환상을 머리를 흔들어 떨구면서 나는 건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더 세밀히 살펴보았다. 건물은 무엇보다도 고색 창년함의 극치였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색이 엄청났다. 곰팡이가 처마에서부터 얼키설키 거미줄 모양을 그리며 저택의 외관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렇다고 집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은 또 아니었다. 벽돌 한 조각도 떨어져 나간 건 없었다. 벽돌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모습과 곧 바스러질 듯 보이는 벽돌 하나하나 사이의 부조화가 엄청났다. 이런 부조화는 바깥 공기에 노출된 적 없이 다만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썩어내린 오래된 지하실의 겉모습만 그럴듯한 목조 부분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퇴락의 표징을 제외하면 건물의 구조는 전혀 불안정한 구석 없이 탄탄해 보였다. 지극히 세심한 관찰자에게라면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검이 저택의 전면 지붕에서부터 지그재그로 벽을 따라 내려와 호수의 어물한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눈에 띄었을 수는 있겠다. 나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저택을 향한 짧은 포장도로로 말을 물었다. 기다리던 하인에게 말고삐를 넘겨주고 고딕식으로 꾸며진 아치 아래 넓은 복도로 들어갔다. 발소리도 없이 다가온 시종이 어둡고 꼬불꼬불하고 긴 복도를 통해 말없이 주인의 서재로 나를 인도했는데 그 길에 마주친 많은 것들로 인해 내가 앞서 언급한 막연한 감정이 은연중 고조되었다. 주변에 있던 사물들, 그러니까 천장에 새겨진 조각이라든가 벽에 걸린 칙칙한 색의 테피스트리, 새까만 복도 바닥,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덜컥덜컥 소리를 내는 문장이 새겨진 환영 같은 트로피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것이거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이 평범한 이미지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너무나 생소함을 깨닫고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나는 어시가의 주치의와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에 저질스러운 교활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넨 뒤 황급히 제 갈 길을 가버렸다. 그리고 시종이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주인에게 안내했다. 내가 들어선 방은 아주 널찍하고 천장도 높았다. 길고 좁고 뾰족한 창문은 검은색 떡갈나무로 된 바닥에서 너무 높이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불거스레하고 희미한 광선이 격자무늬 창문을 통해 어슴푸레 비쳐 들어와 주변 물체들의 윤곽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방의 먼 구석이나 만자무늬가 세공된 아치형 천장 구석구석까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벽에는 어두운 빛깔의 천이 드리워져 있었다. 방 안에는 가구가 많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불편해 보였고 낡고 닳아 보였다.
책과 악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지만 방에 아무런 생기도 불어넣지 못했다. 마치 슬픔으로 가득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느낌이었다. 엄숙하고도 심오하며 위로할 길 없는 침울함이 방 전체를 지배하면서 공중을 떠돌고 있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어씨는 그때까지 몸을 길게 누이고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쾌하라고 다정하게 나를 맞았다. 그 쾌활함이 지나쳐 처음에는 닳고 다른 사교계의 인사가 억지로 짜내는 과장된 친밀함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얼굴을 흘낏 살펴본 후 바로 그의 환영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춘 동안 나는 동정심과 경이감이 반씩 섞인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로드릭 어시를 빼고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끔찍하게 모습이 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결코 없었으리라. 소년 시절의 친구 로드릭 어시와 그때 내 앞에 서 있던 창백한 얼굴의 인물이 동일인이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웠다. 전에도 그의 얼굴 모습이 독특하긴 했다. 송장처럼 마른 얼굴에 창백한 표정, 심하게 번뜩이는 물기 어린 큰 눈, 다소 얇고 창백하지만 뛰어나게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입술, 섬세한 히브리인 모델을 연상시키면서도 보통보다 훨씬 넓은 코, 박약한 의지의 상징인 약하고 섬세한 턱, 거미줄보다도 부드럽고 가는 머리카락, 이 모든 특징이 관자놀이 위 지나치게 넓은 이마와 결합해 그의 모습을 쉽게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가진 본래의 특징과 거기 담길 수밖에 없던 표정이 더 강화된 것에 불과한데도 그의 얼굴은 너무나 달라 보였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도 과연 나와 인사를 나누는 이 인물이 누구일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송장 같아 보이는 창백한 피부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눈의 광채로 인해 놀라서 거의 두려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 또한 손질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 얼굴 주변으로 흘러내리기보다는 섬세한 거미줄처럼 둥둥 떠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아라베스크 같은 표정과 단순하고 평범한 인간이라는 개념이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친구의 몸가짐에 뭔가 어색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리고 곧 그것이 습관적인 공포와 극단적인 신경의 동요를 극복해버리는 미약하고도 헛된 노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모습은 실상 그의 편지로 미루어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던 어린 시절 그가 보였던 특이한 면모로 미루어 나아가 내가 알고 있던 그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과 성정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행동은 활력과 무기력 사이를 오락가락했고 그의 목소리는 한편으로는 몸에서 생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버린 존재 특유의 우유부단함과 떨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박하면서도 진중하고 차분함의 울림이 깊고 똑똑한 말투 사이를 황급하게 오락가락했다. 활력에 차 있을 때는 술에 완전히 취했거나 아편에 흠뻑 중독된 사람이 흥분해 있을 때 내는 것과도 같은 둔중하면서도 균형이 잘 잡히고 완벽하게 음색이 조절된 쉰 목소리를 냈다. 그는 바로 그런 목소리로 나를 초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며 내게서 위안을 얻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다소 장황하게 자기 병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자신의 병은 체질과 가족력에 기인한 것으로 치료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단순한 신경성 병인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병이 수많은 초자연적인 감각들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정상들을 열거했는데 그중 몇몇은 흥미롭고도 황당했다. 사실 그가 사용한 용어와 말하는 태도 전반에서 진지한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다. 그는 병적으로 예민한 감각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가장 풍미가 없는 음식만 겨우 먹을만 하고 특정한 천으로 만든 의복만 입을 수 있으며 꽃 향기를 맡으면 숨이 막히고 아주 약한 빛에도 눈이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특정한 소리, 그것도 현악기에서 나는 특정한 소리만이 그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각양각색의 비정상적인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가 죽을 거야. 이 통탄할 만한 어리석음 때문에 죽어버릴 게 틀림없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바른 이런 이유 때문에 파멸을 맞게 될 거야. 앞으로 다가올 일이 겁이 나.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내게 미친 결과 때문에 겁이 나는 거지.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쉽게 흥분하는 내 영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져. 신체적 위험에 대해서는 겁이 안 나. 그것이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 그러니까 신체적 위험이 내게 불러일으킬 게 틀림없는 공포심이 겁나는 거지. 바로 이 안절부절 못하는 한심한 태도. 그러니까 바로 이 무시무시한 유령과도 같은 공포에 생명과 이성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조만간 내게 오리라는 느낌이 들어. 나는 또한 그가 간간히 내에 비치거나 애매하게 암시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의 정신이 처해 있는 또 다른 특이한 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자신의 집에 대해 미신에 가까운 특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집이 그에게 미치는 미신적인 영향력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표현이 하도 애매해서 여기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튼 그에 따르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저택에 오래 살아왔다는 단순한 사실로 말미암아 그 저택의 형태와 내용의 고유한 특성이 그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저택의 잿빛벽과 첨탑들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흐릿한 호수의 지세가 결국 그라는 존재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이렇듯 심하게 그를 괴롭히는 특이한 우울증의 상당 부분은 훨씬 덜 신비하고 훨씬 더 구체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소 주저하면서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가 지극히 사랑하며 오랜 세월 동안 유일한 반려이기도 했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자 친척인 여동생의 오랜 중환이 바로 그것이었다. 내 여동생이 죽게 되면 하고 그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병약한 내가 유수 깊은 의식의 마지막 생존자가 될 것이라니. 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매들라인 아가씨 설명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호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들라인 아가씨가 방의 구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 사라졌는데 그녀는 내가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그녀를 바라볼 때 난 공포와 절대적인 경악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 이유는 불가사의했다. 사뿐사뿐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을 때 곧 꼭 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 뒤로 문이 닫힐 때 본능적으로 그리고 일종의 기대와 함께 시선을 돌려 그녀 오빠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는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서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비정상적으로 창백한 비쩍 마른 손가락 사이로 쏟아지던 격렬한 눈물뿐이었다. 매들라인 아가씨의 병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의사들을 당혹시켰다. 만성 무감각증, 점진적인 쇠약화, 그리고 부분적인 강직 증상의 일시적이지만 잦은 음습, 이런 것들이 그 특이한 병에 붙여진 진단명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 병의 압력에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어서 자리 보존을 하고 눕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가 그날 밤 형언할 길 없는 흥분 상태에서 내게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녀는 내가 그 집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무렵 마침내 그 파괴자의 강력한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따라서 그날 헐깃 본 그녀의 모습이 아마도 내가 그녀를 볼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적어도 그녀 생전에 그녀를 다시 볼 기회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진 며칠 동안 그녀의 오빠도 나도 다시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친구의 병을 완화시키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며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으며 때로는 공상에 잠겨 그가 기타로 연주하는 적흥 광시곡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구의 정신이 지닌 10년 속으로 더욱 깊숙이 다가갈수록 나는 그의 우울한 정신에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내 모든 노력이 허망하다는 것을 더욱더 씁쓸히 깨닫게 되었다. 그의 정신 속에 존재하던 어둠이 정신과 육체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사물 위로 우울한 심성을 쉴 새 없이 빛이라도 퍼붓듯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마치 우울함이 그의 정신세계 고유의 긍정적 특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어시가 저택의 주인과 단둘이 보냈던 수많은 시간의 엄숙한 기억은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참여시키거나 이끌어서 데려간 그의 연구나 일의 정확한 성격을 전달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흥분되고 무척이나 산란한 상상력이 모든 것에 유황빛을 던졌다. 그가 적흥으로 연주한 비가들은 영원히 내 귀에 울릴 것이다. 그 곡들 중에서도 베버의 마지막 왈츠에 나오는 격정적 곡조를
그가 특이하게 편곡해 강렬하게 연주한 것이 내 마음에 특히 고통스럽게 각인되어 있다. 그가 정교한 상상력을 동원해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뒤 그린 그림, 터치가 더해질 때마다 점점 더 희미해지던 그림. 그때 난 그 희미함을 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율에 몸부림쳤다. 그것들의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단순히 문자에만 국한된 설명으로 끌어내려 한다면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의 그림은 극단적 단순성과 간단한 구도로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세상에 관념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사람이 있다면 다름 아닌 로드릭 어시어이다. 우울증 환자인 내 친구가 화폭 위에 공들여 그린 순수한 추상화를 보면서 적어도 나는 당시 나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강렬한 경외심을 느꼈다. 나는 푸젤리는 스위스계 영국 화가입니다. 나는 푸젤리의 불타는 듯 하면서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환상적인 그림들을 감상할 때조차도 그렇게 강렬한 경외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엄격한 의미의 추상화는 아니었다. 친구의 환영 같은 형상의 구상화 중 하나는 어렴풋하게나마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작은 그림에는 엄청나게 긴 직사각형의 지하 회랑 내지는 동굴의 낮고 매끈하며 온통 흰색으로 된 벽이 끊임없이 그리고 아무런 방해물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눈에 띄는 몇몇 보조적인 요소들이 이 동굴이 지표면 및 아주 깊은 곳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긴 굴의 어느 부분에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고 횃불이나 다른 인공조명도 식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강렬한 광선의 홍수가 굴 전체에 반사되어 오싹 소름이 끼치는 괴기스러운 찬란함으로 동굴 전체를 물들였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그는 병적인 청각 신경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서 현악기에서 나는 특정한 소리를 제외한 모든 음악을 견디지 못했다. 그가 연주한 곡조들이 상당히 기이해진 건 아마도 그가 기타를 연주할 때 음계를 한정시켜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즉흥으로 연주한 곡들에서 느껴지는 열정적 유려함은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가 연주한 광시곡의 선율이나 가사, 즉 내가 앞서 암시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그가 가장 극단적으로 흥분한 특정 순간에만 보이던 바로 그 강렬한 정신적 침착성과 집중의 결과로 나오던 가사와 상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가 불렀던 광시곡 중 한 곡의 가사를 아직도 기억한다. 아마도 어시어가 그 가사를 읊조릴 때 스스로도 자신의 높은 이성이 왕좌에서 비틀거리고 있음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분덕 들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더 강렬히 내 기억 속에 각인된 게 아닌가 싶다. 다음의 가사는 귀신 나오는 궁전이라는 제목의 그 노래 가사와 아주 흡사하거나 꼭 같은 것이다. 1. 초록빛 중에서도 가장 진한 초록빛 골짜기. 선한 천사들이 사는 바로 그곳. 그곳에 웅장하고도 멋진 궁전이 있었네.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던 궁전이 제왕인 사고가 지배하는 영토. 바로 거기에 궁전이 서 있었네. 그 밤만큼이라도 아름다운 건물 위에도 세라핌의 날개가 펼쳐진 적은 없다네. 2. 노란빛 깃발, 찬란한 깃발, 금빛 깃발. 그런 깃발이 그 궁전의 지붕 위에서 휘날리고 펄럭였네. 이 모든 것은 옛날 아주 옛적의 일이라네. 그리고 그 달콤한 날, 깃털 장식이 달린 창백한 방벽을 따라 장난치던 모든 부드러운 공기, 날개 달린 향기는 사라졌네. 3. 그 행복하던 골짜기를 지나치던 방랑자들은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두 개의 창문을 통해 보았네. 조율이 안 된 류트 선율에 따라 규칙적이고 음악적으로 왕자 주변을 맴도는 정령들을 그 영토의 지배자가 그 영광에 걸맞은 자세로 앉아있던 왕좌, 그 보랏빛 왕좌를. 4. 그리고 그 아름다운 왕궁의 문은 진주와 루비로 장식되어 온통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네. 바로 그 문으로 둥실둥실 더욱더 반짝거리며 한 무리의 메아리들이 들어왔네. 그들의 달콤한 임무는 탁월한 음성으로 왕의 지력과 지혜를 노래하는 것이었네. 5. 그러나 악한 것들이 슬픔의 옷을 입고 군주의 존엄한 영토를 공격했네. 아, 우리 모두 애도하세. 다시는 내일이
그분에게 떠오르는 일이 없을 것이니 적막하도다. 그의 집 주변에서 얼굴을 붉히고 활짝 피어났던 영광은 이제 단지 지하에 매장된 채 어렴풋이 기억되는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네. 6. 그리고 이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통해 보내 불협 화음에 맞춰 기괴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형체들을 창백한 문을 통해 소름 끼치는 강의 급류처럼 끔찍하게 생긴 무리가 영원히 뛰쳐나오면서 큰 소리로 웃네.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으며. 나는 우리의 생각이 이 발라드가 암시하는 바를 따라갔으며 거기에 어시의 견해가 분명히 드러났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어시의 견해를 언급한 것은 물론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가 자신의 견해를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의 견해는 모든 식물적 존재가 감각에 미치는 영향 일반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시의 정신 상태가 도착적이다 보니 그의 생각은 훨씬 더 대담해졌고 따라서 그의 견해는 특정한 조건에 처한 무생물의 영역까지 나아갔다. 그가 가졌던 생각의 전모나 거기 있던 진정한 자포자기의 상태를 표현할 말이 내겐 부족하다. 아무튼 그의 신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저택의 회색 돌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의 상상에 따르면 그의 의식의 조건은 그 저택의 돌들이 연결된 방식, 즉 그것들이 배열된 순서, 그 위를 뒤덮은 이끼의 배치, 그리고 주변에 서 있는 죽어가는 나무들의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배치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과 그것들이 고여있는 호수물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완성된다. 그는 또한 물과 벽 주위에 특유의 분위기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농축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 의식의 증거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의 결과가 자기 집안의 운명을 수세기 동안 형성해 왔고 그를 현재 내가 보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온 조용하면서도 끈질기고 끔찍스러운 영향력에서 드러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운 평이 필요치 않으니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읽은 책들, 병약한 내 친구의 정신 가운데 상당 부분을 여러 해에 걸쳐 형성시켜온 책들이 그 같은 몽환적인 성격과 엄격히 조응한다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는 함께 그레세의 시 베르베르와 수도원, 마키아벨리의 벨파고, 스베덴보리의 천국과 지옥, 홀베르그의 니콜라스 클림의 지하여행, 로버트 플루드와 장 땡다지네와 드라샹버르가 각각 쓴 수상술, 티크의 푸른 공간으로의 여행, 그리고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등을 읽었다.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책들은 대체로 저 세상으로의 여행이나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따위를 다루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은 책은 도미니크 교단의 에이머릭 드지론이 쓴 2단 신문법이라는 소형 8절판 책이었다. 또한 폼포니우스 멜라가 쓴 이 폼포니우스 멜라는 기원 후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지리학자로 먼 나라에 사는 기이한 동물과 사람에 대한 책을 썼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폼포니우스 멜라가 쓴 책 중에 고대 아프리카 사티로스와 아이지판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 어시는 그 구절을 음미하며 백일몽에 잠겨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좋아한 책은 극히 드물고 기이한 고딕체로 쓰여진 사절판 책으로 마인츠 교회의 사자에 대한 촛불의식이라는 이친 교회의 의례집이었다. 어시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메들라인 아가씨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내게 알려주면서 그녀의 시체를 저택의 주요 벽 안쪽에 있는 지하 납골당 중 한 곳에 2주 동안 보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때 나는 앞서 언급한 책에 기록된 황당한 의식과 그것이 우울증에 걸린 내 친구에게 미쳤을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특이한 절차가 필요한 실질적 이유로 그가 제시한 것은 내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에 따르면 고인의 병이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그녀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들이 틀림없이 이러쿵저러쿵 사인을 조사하려 할 것인데다 가족 묘지마저 멀고 노출되어 있어서 그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어시가의 저택에 도착한 날 청계참에서 마주쳤던 의사의 음흉한 얼굴을 떠올려보면 무해하고 결코 부자연스럽다 볼 수 없는 그 예방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시의 요청에 따라 나는 감회장 준비를 직접 도왔다. 시체를 관에다 넣은 뒤
우리 두 사람의 힘만으로 매장했다. 우리가 시체를 매장한 납골당은 작고 엄습했으며 빛이 들어갈 틈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게다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든 횃불이 공기의 압력에 눌려 반쯤 꺼졌고 그 때문에 방의 상태도 제대로 점검하기가 힘들었다. 그 납골당은 내가 자는 방 바로 아래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전 중세시대 지하 골방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방처럼 보였다. 그 방으로 가는 긴 아치형 복도 전체를 동판으로 꼼꼼하게 덧댄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나중에는 화약이나 다른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육중한 철제문 또한 구리로 쌓여 있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삑 하고 아주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났다. 이 무시무시한 장소 안의 가대 위에 우리의 서글픈 짐을 부리고 나서 우리는 아직 못질하지 않은 관뚜껑을 살짝 젖힌 뒤 그 안에 누운 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남매의 얼굴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내 주의를 끌었다. 어시가 내 생각을 읽었는지 몇 마디 우물거렸는데 그것을 통해 나는 그 친구와 고인이 쌍둥이 남매였으며 둘 사이에 아주 뚜렷하지는 않아도 항상 정신적 교감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고인의 얼굴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녀를 바라보면 두려운 감정에 위압당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병의 경우가 을에 그렇듯이 그처럼 한창 때의 젊은 여인을 무덤으로 인도한 병으로 인해 가슴과 얼굴에는 희미한 홍조가 그리고 입술 위에는 수상쩍은 미소가 감도롭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얼굴 위에 떠오른 그 미소는 정말 보기 끔찍했다. 우리는 이내 관뚜껑을 다시 덮고 못을 박은 뒤 철문을 잠그고 나서 그 지하실에 비해 조금도 더 밝지 않은 저택의 위층으로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통화는 며칠이 흐르자 친구 형태가 눈에 띄게 정신병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평소의 몸가짐이 사라졌다. 일상적인 임무들도 무시되거나 잊혀버렸다. 그는 균형과 목적을 잃은 황급한 발걸음으로 이 방 저 방 오락가락했다. 창백한 얼굴은 전보다 더 버럭게 질려가는 듯 했으나 눈에서 바라는 광채는 사라졌다. 들어 쉰 소리가 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조차 않게 되었고 마치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듯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특징이 되었다. 실제로 마음의 동료가 점점 더해지면서 그것을 짓누르는 어떤 비밀을 발설하기 위해 애를 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 순간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또 들어는 그의 행태가 죄다 미친 사람 특유의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었다. 혼자에게만 들리는 상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오랫동안 골똘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니 말이다. 내가 그의 상태에 겁에 질리고 또 기분마저 그에 점령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황당하지만 전념성이 강한 그의 미신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에게까지 그 엉뚱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매들라인 아가씨를 지하 납골당에 넣은 뒤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늦게 침대에 누운 나에게 그 같은 감정의 영향력은 너무나 확실했다. 잠은 내 침대 근처로 다가오지 않았다. 시간이 계속 다가왔다 흘러갔다. 나는 나를 지배하던 불안감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가 느끼던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면 적어도 상당 부분은 그 방에 놓인 어두침침한 가구들이 끼치는 혼란스러운 영향력 때문이라고 믿으려고 노력했다. 폭풍 때문에 어두운 색깔의 낡은 커튼이 벽 이쪽 저쪽으로 고통스럽게 흔들리는 것이고 침대 장식 주변에서는 불안하게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몸이 점점 떨려오면서 억제할 길 없는 그 떨림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 마음에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목마가 자리 잡았다. 나는 이 목마를 떨쳐내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싸우다가 베개 위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 방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골똘히 응시하는데 폭풍 사이로 어디선가 띄엄띄엄 낮고 흐릿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본능적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느낌이었다. 나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형용할 길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날 밤 그냥 잠들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급히 옷을 주워 입고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오락가락하면서 어쩌다가 빠져든 한심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일깨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몇 차례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데 방 옆 청개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그것이 어시의 발소리임을 알아차렸다. 이내 어시가 아주 가볍게
내 방문을 두드린 뒤 손에 램프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안색은 평소와 다름없이 송장처럼 창백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눈빛에선 일종의 광기에 찬 희열의 기미가, 그의 몸가짐에선 억누르고 있는 것이 명백한 히스테리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 모습에 간담이 다 서늘해졌지만 그때까지 혼자 견디던 공포에 비하면 나았기 때문에 내 방에 들어선 그의 존재에 반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건 못 보았나? 그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았단 말이지? 하지만 두고 봐. 너도 보게 될 테니.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램프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리더니 창문 가까이 다가가 활짝 열어젖혀 바깥의 폭풍을 불러들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광풍의 기세가 어찌나 사납고 맹렬한지 몸이 다 흔들릴 지경이었다. 사실 그날 밤의 폭풍은 거칠게 몰아치지만 황량한 아름다움이 돋보이기도 했던, 공포와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지던 무척 낯선 폭풍이었다. 회오리 바람 한 자락이 어시가 근처에서 힘을 모은 게 틀림없었다. 바람의 방향이 자주 격렬하게 바뀌었으니 말이다. 아주 두꺼운 구름이 저택의 첨탑에 닿을 정도로 낮게 걸려 있었는데 그 구름 덩어리들이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기세로 마구 서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껍게 끼어 있음에도 어렵지 않게 그 속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떠 있지 않았고 번개가 번쩍거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엄청난 크기의 동요하는 수증기 덩어리 아래쪽 표면과 우리 바로 곁에 있던 지상의 사물들은 저택 주변에 낮게 퍼져 있는 희미하게 빛나면서도 분명한 윤곽을 그리는 기체로 인해 초자연적인 빛으로 활활 타올랐다. 넌 이걸 봐서는 안 돼. 보지 마. 내가 어시를 창가에서 떼어 억지로 의자 쪽으로 조심조심 이끌면서 진저리 치듯 말했다. 이 현상이 널 불안하게 한다는 걸 잘 알지만 실제로는 단순하고 평범한 전기 현상에 지나지 않아. 아니면 이 소름 끼치는 현상은 넙지에 고인 물에서 솟아나오는 도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몰라. 창문을 닫도록 해. 찬 공기가 너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여기 너가 좋아하는 소설책이 하나 있군. 내가 읽을 테니 듣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끔찍한 밤을 함께 넘길 수 있겠지. 내가 집어든 고수는 랜슬러 캐닝경이 쓴 광란의 만남. 설명입니다. 이 저서는 이 단편에서 언급된 저서 중 유일하게 가공의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책은 아니네요. 광란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어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한 것은 서글픈 농담이지 진심으로 한 소리는 아니었다. 사실 그 작품은 투박하고 상상력이 결여된 데다 장황하기까지 해서 품위 있고 영적인 관념의 소유자인 내 친구의 흥미를 끌만한 점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던 유일한 책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이야기가 신경이 예민한 친구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에 매달렸다. 실제로 내 친구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모습, 광적으로 열렬하게 귀 기울이는 것 같았던 그의 태도로만 보면 내 계획이 잘 들어맞은 것을 자축할 만했다. 주인공인 에셀레드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은자의 거처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뒤 무력으로 침입을 시도하는 잘 알려진 대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기억을 더듬어 그 대목의 내용을 소개한다. 천성이 용감한 데다 방금 마신 술로 인해 더욱 기운이 세진 에셀레드는 더 이상 그 은자와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 완고하고 심술사나운 성격인 그의 어깨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폭풍이 다가올 것을 염려하여 철퇴를 번쩍 지켜들었다가 내려쳐서 문의 널빤지에 자신의 장갑 낀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이용해 철퇴를 힘차게 잡아당겨 문을 부수고 나무 판자를 잡아뜯어 급기야는 문 전체를 산산조각 내고 숲 전체에 속이 빈 마른 나무에서 나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퍼졌다. 이 문장을 읽고 난 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던 나는 잠깐 멈칫했다. 왜냐하면 그 저택의 아주 먼 구석에서 랜슬러 경이 묘사한 것과 아주 흡사하게 부서지고 뜯어지는 소리의 메아리인 듯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우연의 일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틀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점점 심해지는 폭풍이 일으키는 여러 소리들 틈에서 그냥 부서지고 뜯어지는 소리만 들렸다면 새삼스레 주목하거나 불안해할 여지는 분명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갔다. 그러나 이제 안으로 들어선 위대한 투사 에슬레드는 악의에 찬 은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놀라고 붕괴했다. 대신 비늘로 뒤덮인 엄청난 크기의 용이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황금 궁전을 지키기 위해 앉아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맞닥뜨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절이 새겨진 노쇠 방패가 벽에 걸린 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여기 들어서는 자는 정복자로다. 용을 죽이는 자는 방패를 얻으리라. 이어 에슬레드가 철퇴를 치켜들어 용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자 용이 불을 내뿜으며 앞으로 쓰러지면서 몹시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귀청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질렀고 그 바람에 에슬레드는 그 전무후무하고 끔찍한 소음을 막기 위해 손으로 귀를 틀어막아야 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깜짝 놀라 책 읽기를 멈추었다. 왜냐하면 나직하면서도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러면서도 귀에 몹시 거슬리는 너무나 기괴한 절규 혹은 쇳소리가 내 귀에 진짜로 들려왔기 때문이다. 내가 소설을 읽으며 상상한 용의 기괴한 비명소리와 너무나 흡사한 소리였다. 이 두 번째 그리고 너무도 신기한 우연의 일치에 경이감과 극단적 공포를 포함한 수천의 모순적 감정에 짓눌리고 있었음에도 아직은 친구의 예민한 신경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몇 분 동안 친구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한 것은 틀림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나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 점차 의자의 방향을 돌려 내가 책 읽기를 멈추었을 땐 얼굴을 방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게는 그 친구의 얼굴 표정이 일부밖에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뭐라 중얼중얼 하는지 입술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머리는 가슴 쪽으로 숙이고 있었지만 옆모습에서 크게 뜬 눈이 보였으므로 그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작 또한 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으니 그가 좌우로 가볍게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한 나는 다시 랜슬럿 경의 작품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투사는 분기탱천한 용의 무시무시한 영향권에서 빠져나와 노쇠 방패와 거기 가해진 마술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앞에 놓인 용의 시체를 치우고 은으로 도금된 성로 위를 씩씩하게 걸어 방패가 걸린 벽을 향해 다가갔다. 실제로 방패는 그가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의 발밑 은빛 바닥으로 떨어지며 끔찍하고 커다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위의 문장들이 내 입술을 통과하자마자 내 귀에는 분명하고 공허하며 금속성을 띤 하지만 숨죽인 듯한 반향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 실제로 노쇠 방패가 은빛 바닥으로 둔탁하게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와락 겁이 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어시어는 여전히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가 앉아있는 의자로 급히 다가갔다. 그의 눈은 정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의 어깨에 손을 내려놓자 강렬한 전율이 그의 몸 전체로 엄습하는 것이 전해졌다. 병적인 미소가 그의 입술 주변에서 경련을 일으켰고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로 낮고 급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몸을 더욱 낮춰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갔고 마침내 그의 말에 깃든 소름 끼치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안 들리느냐고? 아니 들려. 그리고 전에도 들렸지. 길고 긴 오랜 시간 오랜 날들 동안 그 소리가 들려왔어. 그렇지만 난 감히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 날 불쌍히 여겨줘. 난 감히 말할 수 없었어. 우리가 그 애를 산채로 무덤에 넣었다는 걸. 내 감각이 아주 예민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이제야 말하지만 그 휑한 관 속에서 그 애가 움직이는 소리가 처음부터 들려왔어. 그 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왔어. 그렇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지. 그리고 오늘 밤 에셜레드라고? 하하. 언자 거처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 용이 죽을 때 내지는 단말마의 비명소리, 그리고 방패의 울림소리란 말이지. 차라리 그 애의 관이 부서지는 소리, 그 애를 가둔 감옥에 있는 돌적이가 삐그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지하 납골당의 구리 아치 밑에서 그 애가 몸부림치는 소리라고 말해.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그 애가 곧 이리로 닥쳐올 게 아닌가? 그 애가 내 성급함을 타다려고 이리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 애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오지 않았어? 그 애의 심장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무겁게 뛰어오고 있는 것이 들려오지 않나? 미친놈 같으니라고. 이 대목에서 그는 맹렬한 기세로 벌떡 일어나 마치 힘겹게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음절 하나하나를 목청껏 외쳤다. 이 미친놈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그 애가 지금 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그의 말이 지닌 초인적인 기운에 주문의 효능이 있기라도 했던 듯
바로 그 순간 그가 가리킨 고풍스럽고 둔중한 문이 마치 검은 아가리가 천천히 벌어지듯 열렸다. 격한 바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문 밖에 수의를 입은 메들라인 어시의 양이 우뚝 서 있는 것은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가 입은 하얀 수의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수측한 그녀의 몸 군데군데에는 모진 싸움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녀는 잠시 동안 몸을 들들 떨면서 문턱에 서 있었는데 몸이 앞뒤로 흔들거렸다. 그런 뒤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오빠 쪽으로 꽈당 넘어졌고 다시 격렬한 단말마의 신음과 함께 그를 바닥으로 밀어 시체로 그가 예견했던 대로 공포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그 방을 그리고 그 저택을 피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내가 그 저택의 낡은 포장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칠 때 폭풍우는 사방에서 여전히 무섭게 몰아쳤다. 그 길 위로 갑자기 환한 빛이 사납게 비쳐서 나는 어디서 그렇게 비상한 빛이 나오는가 알아보려고 돌아섰다. 내 뒤에 있는 것은 그 거대한 집과 그 그림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빛은 뉘엿뉘엿 지는 핏빛 보름달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니 그 보름달이 빛나는 모습은 이제 벽 사이, 한때는 거의 보일 듯 말 듯 했던 갈라진 틈, 앞서 내가 언급했던 건물의 지붕에서부터 지그재그를 그리며 바닥까지 이어진 틈을 통해 생생하게 보였다. 그 틈은 맹렬한 숨을 토하며 닥쳐오는 회오리 바람이 내가 바라보는 동안에도 급격히 벌어졌다. 순간 그 회오리 바람의 궤도 전체가 내 눈앞에서 흐트러졌고 거대한 벽이 사나운 기세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으며 내 머릿속도 벼랑간 어질어질해졌다. 바다의 파도가 표요하는 듯한 소리가 한동안 들려왔고 내 발 아래에 있던 깊고 축축한 호수가 어시가의 잔해를 삼키며 침울하고 조용하게 닫혔다.